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2,600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후 시간 들어서는 조금씩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내려는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그다지 좋지를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2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에 양대 시장에서 나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환율은 지금 다시 또 내림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전략회의에 돌입한다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 논의될 걸로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디바이스 경험을 칭하는 DX 부문은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를 시작으로 내일 영상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VD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 오는 22일 전사 등의 순서로 사흘간 전략회의에 돌입합니다. 또한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오늘 화성 사업장에서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DX 부문 100여 명, DS 부문 130여 명 등 국내외 임원급 230여 명이 하반기 사업 전략과 위기 대응을 논의하는데요. 이 시장 상황과 신제품 공개 계획에 따라 회의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올해 1분기에 갤럭시 S23 판매 호조로 실적을 방어한 DX 부문의 MX 사업부는 하반기에 공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 5 그리고 플립 5의 마케팅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VD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는 코로나 엔데믹화로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력 판매 전략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사비 분쟁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도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이라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주택을 건설, 분양해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민참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 민간 참여, 민참 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조 단위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지난 3월 민참 사업도 공공발주공사처럼 급격한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사업자들이 가격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민간 건설업계는 공공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았고 공사 차질까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참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 사업이지만 국가계약법상 일반 공공발주 공사와 달리 사업 협약서상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 조항 없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자들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손실은 건설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인상폭은 사업 협약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며 공공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민참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공공과 민간이 똑같이 나누면서 공사비 손실은 민간이 전부 책임지는 것은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참 사업 공사비 인상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전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민참 사업은 총 62개 필지 4만 8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가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협약 때보다 20에서 30%가 올랐고 평균 200억 원 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총 손실액으로 따지면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분양주택인 뉴홈의 50만 가구 공급을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부 조정 여부는 계약 당사장 간 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며 국토부의 직접 개입은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행 지침에 공사비 재협의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 만큼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선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로 3년간 힘든 시기를 버텼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외에도요, 대외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기료와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채무 상황 문제도 닥쳤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라 PC방이나 음식점처럼 여름 냉방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의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오는 9월 말에는 코로나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자율협약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상환 유예는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아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부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되는 것도 부담인데요. 가산 수당과 연차 휴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해고 제한 및 서명 통지 등 행정적 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속속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하반기 삼성전자 전략 회의부터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공시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오전장 대비해서 그래도 오후장에는 낙폭을 축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드론 관련한 종목들도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짚어볼 만한 공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성창투의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는 구주주를 대상으로 1,400만 주를 발행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는데요. 청약률 106.51%를 기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금 납입일과 환불 예정일은 오는 26일이고요.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7월 7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SD 바이오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의 2조 원 M&A 딜 파트너사인 SJL의 출자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대금의 40%를 확보해서 출자를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상황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SJL은 이달 말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의 인수금액의 40%를 확보하기로 했지만 기한 내에 펀드 조성을 마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한 달가량 미룬 상태에서 또다시 출자가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엔데믹 전환 등으로 이미 진단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저조해진 데다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서 메리디안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이를 두고 상반기 출자는 무산이 됐지만 SJL과 현재도 협력을 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이 투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RBW도 살펴보겠습니다. 마마무, 오마이걸 등이 소속된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첫 패밀리 콘서트에서 전석 매진됐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무상증자 관련한 공시도 나왔습니다. RBW가 구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 달 5일이고 신주 상정 예정일은 다음 달 26일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YO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M은 제20회차 CB에서 106만 2,572주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전환가액은 847원이고요. 행사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의 2.8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이딘홀딩스의 이지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 중국 소비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과 카지노, 패션 의류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출 우대 금리를 10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부양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 짚어드렸던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을 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미중 갈등에 조금 실마리가 보이는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소비주들 오늘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섹터의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네, 그 중국이 이제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화학주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금호석유나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중국의 좀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한 좀 기대감이 좀 부상하면서 석유화학 쪽도 이나 뭐 해운 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좀 높아 보이는데 뭐 관련주들은 이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서 좀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요즘 최근에 또 국내 시장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중국 관련한 좀 소비주 위주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이런 중국 경제 회복세가 아무래도 좀 더디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이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인민은행도 이번 달에 이제 각종 정책 금리들을 인하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예고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또 이제 시진핑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또 만남을 가졌잖아요. 양국 관계가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고 양측이 그 관련 만남 이후에 이제 했던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관련한 이전에 있었던 이슈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고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측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또 언급을 했고 그리고 뭐 블링컨 장관 쪽에서도 대화가 아주 뭐 생산적이고 뭐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앞으로는 또 시진핑과 뭐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까지도 한번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중국 쪽 그 정찰 위성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어려웠던 이런 미중 간 관계가 어느 정도 화해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측면에서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엔터 쪽 섹터는 특히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조선이나 오늘은 뭐 조선이나 해운 뭐 일부 게임주들까지도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미중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중국향 소비주들에서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게요.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줄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전략을 짜나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화장품 쪽도 좋고 이제 엔터 쪽도 좋은데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엔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엔터 관련주들이 이런 뭐 경기 침체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K-팝 열풍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실제로 또 많이 또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체감을 많이 했었던 것이 BTS 같은 경우에 사실 멤버들의 공연 없이도 여의도에 무려 이제 30만이라는 인파를 또 엄청 많이 왔죠. 네, 맞습니다. 모을 수 있을 만큼 K-팝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또 뭐 여자아이들이나 뭐 마마무 같은 콘서트도 계속해서 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본다면 앞으로 뭐 경기 침체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되더라도 특히 뭐 중국 쪽도 뭐 이런 경기 관련 우려가 불거지더라도 엔터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뭐 각 기획사들의 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뉴진스도 이제 7월 달에 또 신곡을 발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 하이브 또한 이제 새로운 걸그룹 출시가 이제 출발이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JYP 쪽도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걸그룹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고 YG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베이비몬스터도 있고 큐벤터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또 여전히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경기 침체 우려 관련해서 뭐 중국 쪽이든 글로벌 쪽이든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계 흐름과는 조금 별개로 엔터주 내에서는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각 종목별의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화장품주 중에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코스맥스가 지금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K패션 중에서는 FNF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어떤 섹터에 저희가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 내에서는 좀 코스맥스가 저는 좀 더 눈에 띄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한 좀 기대감이나 이런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코스맥스 같은 종목은 좀 더 기술적인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의 지금 박스권에 좀 어느 정도 갇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현재 장기적으로 좀 길게 앞전까지 당겨서 보면은 7년에서 8년 정도 하락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좀 더 가볍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쪽에 좀 비중이 더 높은 이런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OEM이나 ODM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자의 상표가 이제 부착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이제 중국 소비가 좀 더 회복이 되어 나갈수록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은 현재 이제 6만 원에서 8만 원대 박스권은 어느 정도 좀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좀 박스권을 좀 더 뚫어내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좀 상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에서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요, 게임 섹터도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 이슈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 관련해서 사실 판호 발급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다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면서 또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탄력을 좀 잃은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면서 기술적으로나 이런 중국 판호 발급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주들도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엔터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와 더불어서 게임주도 중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슈가 된 뉴스입니다.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오는 9월 창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에 입법 예고한 드론 작전 사령부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드론 작전사를 통해서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방위사력과 드론, UAM 섹터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순방에 나서게 되면 방산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조금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선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스페코의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로도 엮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또 함께 엮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아마 상한가까지도 터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회의를 앞두고 오늘은 또 이런 관련 국내 기업 수혜 기대감으로 SG 같은 기업들이나 스페코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스페코는 이제 방산 그리고 방산과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내에서도 좀 스페코 같이 이런 아스팔트 관련 테마가 또 좀 더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스페코가 아무래도 이런 아스팔트 쪽이나 방산 설비 쪽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좀 가벼운 종목이기는 한데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상승 내리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현재 한 10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나갈수록 이런 유럽 쪽에서도 좀 수출 이런 매출 비중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펙코 오늘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밀림이 있습니다. 18에서 19% 정도의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또 주요 방산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수급과 실적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한 3종목 정도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슨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 관련해서 좀 생산 확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는데 이제 4차 양산으로 한 200여 대 이상 이제 내수 수주를 확보해 두었거든요. 이제 폴란드 쪽에 1차로 한 180대 그리고 2차로 820대 정도를 감안한다면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K2 생산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을 좀 높여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유럽 시장 쪽으로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위 쪽, 이런 군용 항공기 쪽의 사업도 있고 그리고 민수 쪽으로는 이제 민간 항공기 부품 사업도 또 영위하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 방위 쪽이 한 75% 그리고 민수 쪽이 한 25%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제 앞으로 이런 항공기 관련해서 이런 국내 양산이나 해외 수출 쪽으로도 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이제 개발 중인 KF-21 같은 경우에 이제 조만간 좀 양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FA50 같은 모멘텀 또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봐왔듯이 이런 요격이나 이런 유도무기 쪽으로 수요가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또 미사일 도발 횟수 또한 계속해서 좀 증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수출 비중 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실적 관련해서 또 이런 이익률 또한 증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가지 종목을 짚어주셨으니까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드론 작전 사령부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드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DT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한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르긴 하지만 한 3%대 강세 나타나고 코콤은 지금 0.35%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작전 사령부와 관련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어디다라고 보실까요? 네, 현재 그 드론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 한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영국 쪽 기업과 이제 UAM 부품 개발 협력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런 드론 작전 사령부를 이제 신설하면서 네, 계획을 좀 밝혔죠. 네, 한번 맞습니다.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네. 관련해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겠다라는 포인트로 오늘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런 북한 쪽 관련한 대응에 좀 더 좀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네.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관련해서 오늘 드론 관련 종목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신 종목들도 있고 네온테크나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현재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또 나왔거든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출액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1.9조 원가량 전년 대비하면 65%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거의 한 385% 전년 네. 대비하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한 2,200
85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뭐 실적으로 보면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난해 이제 4분기부터는 이런 좀 디펜스 관련한 쪽으로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2분기 실적 또한 좀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폴란드향 그 2차 계약이 조금 좀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뭐 7월 이후에는 충분히 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디펜스 쪽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현재 작년에 한 20조 원 가까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수주 예상 잔고가 거의 27조 원 가까이 또 되거든요.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신규 수주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하나오션 관련한 이제 딜 클로징이 한 6월 이번 달이나 뭐 다음 달 초쯤에는 어느 정도 지분법 반영 여부도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뭐 이런 방산 위주로 좀 사업이 개편되어 나가면서 방산 수출 증가가 계속해서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하나오션을 통해서 이런 좀 기존의 우주나 뭐 지상 방산 쪽에서부터 앞으로는 해양까지도 네. 특히 조선업황이 요즘 또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함께 또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니까 좀 유망하게 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 중국발 소비주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드론 관련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탑픽 종목은 어디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방산 쪽에서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을 한번 픽해봤거든요. 사실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오늘 좀 강세 네. 흐름을 나타내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기에 가장 좀 무난한 종목을 한번 픽해봤고요. 현재 구간에서 차트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전환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S&T 다이내믹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 분야 쪽에서 이런 수출 비중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익률 또한 계속해서 또 좋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K9 자주포나 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 쪽으로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전차용 자동 변속기 쪽에서 납품 계약도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종목들도 앞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편안하게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S&T 다이내믹스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방산 섹터 내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S&T 다이내믹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든홀딩스의 이지현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G2의 경제 연착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FOMC에서 지난 3월부터 이어왔던
연 10회, 지금 10회까지의 금리 인상을 좀 중단을 하고요. 일단은 멈추는 건 냈는데 점도표 상에서 살펴봤을 때는 올해 내 2번 정도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너무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했을 경우에는 연준이 그동안의 긴축 정책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낮춰놨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만장일치로 연내 0.5%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지만 시장이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다든지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다든지 주가의 상승 랠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솝 우화에서 나오듯이 그 양치기 소년처럼 세 번의 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너무 늦게 진행을 시켰고요. 또한 시장이 휘둘리다 보니까 시장에 뒷북치는 이런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올 3월 달에 은행들의 연쇄 부도 위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주면서 양적 완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 정책 긴축 정책에 대한 기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연준이 큰 3가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점도표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연준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에 미칠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연준 같은 경우는 2번 더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실질 금리가 3% 중반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리먼 쇼크 직전 수준이 3%였기 때문에 이것을 훌쩍 뛰어넘으면은 아무래도 수요를 위축시키는 경제 오버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거와 관련된 그 지표로 보는 게 위클리 경제 지수라든지 그리고 존슨 레드북이 발표한 주간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림처럼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많이 있다는 거죠. 줄어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FRB US 개량 모델에 따르면은 이제 앞으로 2번 금리를 인상시키고요. 그리고 1년 정도 금리를 좀 중단시켰을 경우에 경기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가를 봤더니 시장의 우려와 달리 2024년 중반까지는 성장률을 0.3에서 0.4%포인트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그림인데요. 이는 추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이제 마지막 국면에 다다랐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대출을 꺼리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것으로 봤고요. 또 이 모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거의 이제 다시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3 전후에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그 외부 충격이 어느 날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국면 그리고 경기 후퇴가 찾아오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시장도 이제 더 이상의 충격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먼저 바닥을 찍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FOMC 이후에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요. 지금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보다도 현재 금리 인상폭은 0.25%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7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74%지만 이유는 동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였던 게 6월 초에 ISM 제조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초에 발표되는 7월 ISM 제조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보는 근거는 뉴욕 연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6까지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는데 이 두 지수를 가지고 ISM 지수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7월 달은 51로 상당폭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하는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중국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언론들은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기준금리인 LPR을 사실상 인하를 했는데 저희 이 배경은 어떤 것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중국의 소비라든지 생산, 투자, 수출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보면은 현재 L자형 경기 회복 국면에 이제 네. 분명히 지금 네.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지금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되는 정책금리인 대출 플랫핏 같은 경우에도 0.1%포인트 정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낮췄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상징적으로 낮추더라도 정부가 피리를 불면은 집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나와서 군무를 치는 중국인의 특성상 중국도 이제 소비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은행은 대출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책금리라는 것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L자형 경기 회복에서 U자형 경기 회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만 네. 다른 쪽에서 보면 위안화 절하 압력도 작용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투자됐던 자금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통화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통화 관리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일단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요. 인프라 투자도 있고 부동산 부양책 등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패키지화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네, 원래는 지난 주말 발표될 거로 봤는데 발표가 되지 않은 것은 리강 총리가 지금 유럽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방문을 마친 다음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특별국채,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18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하이와 베이징 간의 두 번째 고속철도를 다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산둥성과 장수성 간에 연결되고 있는 철도뿐만 아니라 12개 역을 건설하는 데든지 그리고 이제 통신망 를 좀 까는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베이징과 상하이 간에 이런 고속 철도가 들어선다면 탑승률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향후에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작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경기와 관련된 후퇴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선 GDP도 높이고 고용도 좀 창출해주기 위해서 현재 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자극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투기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현재 상당히 좀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암시하는 대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프라 투자에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부동산 경기도 계속해서 부양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극적인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 부양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 조절 밸브 역할도 해주고 또 지방 정부의 세수
세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2020년도에는 175조 원 정도가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5배가 늘어난 695조 원 정도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정부 세수를 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수는 고스란히 이자 지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번에 통화 공급량도 늘리고 대출 금리도 낮춰서 경기를 좀 자극시키고요. 또 네. 정부 보증하에 그동안에 투자했던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대출 상한 유예 조치라든지 주택 구입과 관련된 우대 금리를 적용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판매가 다시 또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문제는 중국의 주요 부동산 수요처들이죠. 25세서부터 34세 결혼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부동산의 38%를 수요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4,700만 명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요 자체 층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이거와 관련된 그 완화 조치, 출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과거를 살펴봤을 때는 한번 달아오르면 좀채 쉽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냉각되기는 무척 쉽지만요. 다시 또 달아오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토지 국유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은행은 국가 독점이다 보니까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땡기다 보니까 이 자금이 설비 투자나 군사비로 지출이 됐고요. 또한 이런 경기 부동산이 역회전이 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의료보험, 연금까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현재 중국의 소비 위축이 이런 현상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지 간에 중국 정부가 끌어올리고 3년 연속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을 쓰면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다시 바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공실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기주택, 빈집들이 6,500만 채 를 보수적으로 보면 이 정도고요. 네. 또 좀 크게 본다면 1억 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소시켜주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 엔진을 10년 이내에 개발한다든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경제론, 공동부유로운 정책을 바꿔야지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바꾸지 않고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중국 경제 성장 자체는 계속 급속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 빈집은 많은 상황인데 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부동산 침체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주시장으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일본만 하더라도 1992년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10년 전서부터 니케이 주가는 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배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면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상당히 오래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시가총액이 1990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 2배 정도, 두세 배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꺼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은 우리의 성장률도 0.15% 정도 하락하고요. 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위태롭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연착륙 여부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경기가 반등할 모멘텀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좀 실패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16%에 달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54%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20대, 30대 같은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영끌이라고 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쉽게 또 달아오르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부터 시행이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